저는 올해 58살이며 30년 가까이 버스 운전을 해온 누구입니다. 비록 세상 물정은 많이 겪었다고 자부하지만 최근에 닥쳐온 가족사로 인해 하루하루가 고통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뿐입니다. 어릴 적부터 부모님 슬하에서 크게 부족함 없이 자라왔고 한때는 결혼해서 평범하게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아 기르며 평생을 무탈하게 살아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삶에는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몸소 깨닫게 됩니다. 제게도 가족이라는 울타리는 소중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그 울타리가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피부치들이 한순간에 등을 돌리고 심지어 제가 발붙일 곳조차 잃어버리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버스 운전을 직업으로 삼았습니다. 종일 핸들과 씨름하면서도 사람들을 실어 나르며 여러 풍경을 보았고 그만큼 많은 사연도 전해 들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저 자신이 일하는 의미를 찾았던 것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잠시라도 편안한 이동 시간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보람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슬하에 아들을 하나 두었고 아들이 다 자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집안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며느리를 볼 때마다 행복하고 뿌듯했습니다. 아들이 성인이 되어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며느리와 더불어 손주라도 낳게 된다면 이제 저희 노후도 손주를 돌보며 마음이 뿌듯해질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늘 그렇게 평범하고 잔잔한 행복을 꿈꿔왔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예상했던 미래와 달리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점점 석연치 않은 기분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명절이나 주말에 얼굴을 보고 가족끼리 식사라도 하려 하면 아들과 며느리는 번번이 바쁘다는 핑계로 핑계를 대거나 대충 얼굴만 비치고 빠져나가곤 했습니다. 물론 요즘 세대의 젊은 부부들은 따로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클 거라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저에게는 점점 그 마음이 섭섭함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게다가 아들 내외는 결혼하자마자 반려견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 강아지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가족 모임보다도 강아지 돌봄이 우선인 것처럼 보이더군요. 저는 강아지나 고양이 같은 동물을 썩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지만 그래, 이 시대에는 반려동물이 가족처럼 여겨지고 중요하지 하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 내외의 대화 주제는 거의 모든 것이 강아지였습니다. 이건 그저 반려견을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라 삶의 중심이 되어버린 듯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저희 가족에게 가장 큰 변화가 찾아온 것은 제가 모시고 있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집을 팔아버린 일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함께 살아오던 그 집은 작고 낡았지만 그래도 정이 깊이 깃든 장소였습니다. 아버지는 올해로 85살이 되셨고 최근 들어 치매 초기 증상이 의심될 정도로 자주 깜빡깜빡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보니 아버지가 부동산 계약서에 이미 도장을 찍어 놓으신 겁니다. 아무런 상의도 없이 혼자서 결정하셨기에 저는 처음엔 믿기지 않아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서류예요? 누가 집을 팔겠다고 해요? 왜 저한테 한마디 말씀도 없이 이런 결정을 하셨어요? 제가 목소리를 높여 여쭈자 아버지는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리듯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내 어머니랑 살면서 모은 돈이 거의 이 집에 묶여 있었다. 이제 내 어머니도 돌아가셨고 나도 이 몸으로 얼마나 더 살지 모르잖아. 남은 인생 편하게 보내고 싶어 팔았어. 나는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도 하고 있고 얼마 안 있으면 더 몸이 불편해질 테니 미리미리 자금 확보해두면 좋을 것 같았지. 저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억울했습니다. 사실 아버지와 집에 관한 이야기는 언젠가 정리가 될 문제였겠지만 적어도 저와 상의라도 해보시고 결정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저는 수년간 버스 운전을 하면서도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 이 낡은 집에서 함께 생활해왔습니다. 아버지도 몸이 불편하시고 저는 이 집에서 애착도 컸기에 서로 의지해왔는데 어떤 이유도 듣지 못한 채 집이 이미 팔렸다니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집 팔아달라고 한 적 없잖아요. 아무 말도 없이 그냥 팔아버리시면 저는 앞으로 어디서 살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요양원에 가신다 해도 저는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제 울분 섞인 항변에 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시선을 피하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해오신 분이기에 저는 아버지께 좀 더 편안한 노후를 드리고 싶었던 마음이 있었지만 이렇게 급작스럽게 팔아버린다면 저 역시 나이가 적지 않은데 막막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저는 별다른 재산이 없이 이 집에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던 터라 아버지 외에는 기댈 데라고는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양가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장인어른이나 장모님도 안 계셔서 제 처가도 딱히 의지할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제 머릿속은 완전히 새하얘졌습니다. 몇 번이고 아버지와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결국 계약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계약금을 받아 사용하셨고 되돌리기에는 위약금 문제가 더 크게 번진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부동산 중개인이 아버지를 부추겼는지는 몰라도 아버지는 내가 마음 편하게 살려고 선택한 거니 내가 이해해주면 좋겠다 라는 말만 반복하셨습니다. 물론 아버지 입장에서는 남은 여생 경제적으로나 심적으로 안정을 찾고 싶으셨을 테지만 저로서는 도무지 해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밤낮으로 고민하던 끝에 결국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집을 찾아가 이야기를 털어놓고 도움을 청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들은 평소에 무뚝뚝하지만 그래도 제가 어릴 적부터 아들을 헌신적으로 키워온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조금이라도 아버지를 도우려 들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도 그래도 아직까지는 저에게 존댓말을 쓰며 예의를 차려주곤 했으니 이해심을 발휘해 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말 휴일을 맞아 아들 부부가 있는 아파트를 방문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리자 안에서 반가운 듯 아들이 문을 열어주긴 했습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무슨 일이세요? 내가 좀 갑작스럽지? 그래도 잠깐 아버지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들어가도 될까? 아들은 약간 의아해하면서도 문을 열어주었고 저는 신발을 벗고 거실에 들어섰습니다. 며느리는 소파에서 강아지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들 집에는 소형견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날도 강아지는 머리띠까지 하고 아기같이 대접받고 있더군요. 며느리는 잠시 짧게 인사를 하고 강아지가 불편해하는지 등을 두드리며 달래주기 바빴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잠깐 묘한 기분이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자리 잡았습니다. 아버지가 웬일이세요? 그래도 이렇게 오시는 건 반갑긴 하네요. 식사는 하셨어요? 며느리가 형식적으로 묻기에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난처한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아버지 일이 좀 커졌다. 우리 집 말이야. 내 할아버지가 갑자기 팔아버리셨다. 그래서 내가 당장 나가야 하는 상황이 됐어. 여기에 혹시 나 좀 얹어 지낼 수 있을지? 제가 고개를 숙인 채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는 눈을 크게 뜨고는 흠칫 놀라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별다른 말을 못하고 며느리 눈치를 살폈고 며느리는 제가 앉아있는 쪽을 보지 않고 강아지를 토닥이기만 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지금 집이 좀 협소해서 게다가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낯선 사람 오면 짖고 또 알레르기도 잘 일어나고 해서 아버님이 당분간 사실 곳을 알아보시면 안 될까요? 며느리는 생각보다 훨씬 차갑게 반응했습니다. 사실 예전에 간간히 보였던 태도와 비슷했지만 그동안 저희 집에 놀러 오면 그래도 예의상 웃으며 대해줬기에 저를 싫어한다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이곳에서 지내고 싶다고 하니 며느리는 강아지를 앞세우며 거절 의사를 분명히 표현했습니다. 저희 아들이 제가 난처한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도 며느리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는 모습에 마음이 쪼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아버님, 강아지에게는 스트레스가 건강에 치명적이에요.
사람과 달리 예민하게 반응하기도 하고요. 지금도 이미 저희가 둘이서 일하러 가는 동안 애가 혼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분리불안이 심해진 상태라. 여기에 누군가 새로운 분이 들어와 사시면 강아지가 더 불안해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며느리는 꽤나 단호하게 말했고 저는 참담함을 느꼈습니다. 강아지가 민감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집에 들어와 지낼 수 없다고 생각하니 제 존재가 강아지보다도 가치가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름 손주를 기대하며 반가움을 표현했던 시절이 무색해질 정도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어떻게든 말을 돌려 상황을 풀어보려고 애썼습니다. 이 집이 그렇게 좁다곤 해도 내가 필요한 건 한 구석 작은 방 하나뿐이야. 난 종일 버스 운전하러 다니고 저녁에만 들어와서 잠만 잘 테니까. 뭘 많이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식사도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 잠깐만이라도. 나도 지금 너무 절박해서 그래. 절박함이 목소리에 묻어나오자 아들이 그제야 어색한 기색을 띠며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그래도 아버지 혼자 계시긴 좀 그렇잖아. 할아버지가 집을 파셨다는데 당장 어디 갈 데가 없으시다는데. 그러자 며느리는 강아지를 살짝 바닥에 내려놓고 손으로 가슴께를 매만지며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낮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이사도 쉽지 않은데 만약 어른이 들어오시면 우리 애는 스트레스 때문에 또 병원비가 더 들 거야. 게다가 아버님이 낮엔 운전하시고 밤에 오신다 해도 복도 지나다니는 소리나 외부 냄새에 민감해서 괜찮겠어? 이전에 우리 친구 집도 시부모님 들어오고 나서 강아지가 몇 번이나 경련 일으켰다고 들었어. 나 이 아이 정말 지키고 싶어. 우리 부부가 몇 년 동안 정성 들여 키운 거잖아.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사실상 며느리 의견에 동조한다는 뜻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목이 탁 막힌 기분이었고 애써 알겠다 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은 복잡했습니다. 강아지 하나 때문에 제 거처조차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라니 이게 정말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가능한 대화인가 하는 회의감이 들었습니다. 결국 그날 저는 아들 집에서 따뜻한 밥 한 끼조차 얻어먹지 못하고 다시 텅 빈 손으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이라고 해야 이제 곧 부동산 계약이 완료되어 저까지 나가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든 요양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며 짐을 이미 정리하고 계셨고 저는 한평생 모았던 짐들이나 가전제품들을 어떻게 처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월급이 많지 않았고 퇴직금을 받을 것도 아니었기에 갑자기 원룸이라도 구하려면 적잖은 돈이 필요했습니다. 무엇보다 고정적으로 드나드는 수입도 넉넉하지 않고 버스 운전 일도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나이입니다. 더욱이 버스 회사도 경영이 어려워지면 사람을 쉽게 내보내곤 했습니다. 저는 몇 날 며칠을 꼬박 밤새 고민했습니다. 차라리 친구나 지인 집에 잠시 신세를 질까? 아니면 싼 모텔이라도 전전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한편으로 너무 처량하게 느껴지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섭섭함을 넘어 원망하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서 가장 큰 배신감이 드는 건 오히려 아들이었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집을 팔아버리신 건 이미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내 아들이라면 적어도 다른 방도를 함께 모색해줄 줄 알았다. 강아지 문제 때문에 불편하면 그냥 좀 참아달라고 아니면 근처에 조그만한 원룸이라도 구할 때까지 대출이라도 알아보자고 말해줄 수도 있지 않나. 그런데 아들은 며느리의 의견에 이렇다 할 반박도 못한 채 강아지의 건강 문제를 더 우선시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허탈한 마음에 눈물이 핑 돌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흘러 어느덧 집을 완전히 비워줘야 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침 그 주말에 아버지도 짐을 모두 싸서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요양원으로 들어가기로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조금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일이니 저에게도 기운 내라 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차라리 아버지께서 집을 파신 돈 중 일부만이라도 제게 도와주실 순 없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지만
아버지는 본인 노후와 병원비, 요양원 비용 등에 대비해야 한다며 여유 자금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갈 곳도 없이 몸만 덩그러니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잠시 만났습니다. 아들이 저를 찾아온 것은 아니고 제가 다시금 부탁해 시간을 내달라고 한 겁니다. 근처 커피숍에서 마주 앉은 아들은 한껏 피곤해 보였고 시선을 잘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말을 꺼냈습니다.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는 말은 이제 하지 않을게. 며느리가 싫어하니 억지로 들어가는 건 불편할 테니까. 그런데 아들아, 아버지가 지금 당장 한 푼도 없이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는데 내가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아서 보증금 정도만 도와줄 수는 없겠니? 내가 부양을 바라거나 너희한테 큰 금전적 부담을 주자는 게 아니야. 나도 최대한 빨리 자립해서 나가려고 하고 버스 운전 하루라도 더 하면 월급 나오니까 얼마든지 조금씩 갚을 수 있어. 제 간절한 부탁에 아들은 무거운 표정을 지으며 두 손을 깍지 낀 채 답했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은 정말 도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도 살림이 빠듯해요. 결혼하고 나서 대출도 이미 많이 썼고 반려견 치료비도 만만치 않아서 솔직히 우리도 남에게 돈 빌리면서 생활비 맞출 때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당장 금전적으로 도와드릴 여유가 없어요. 죄송해요, 아버지. 그 말을 듣자마자 제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반려견 치료비라는 대목에 묘하게 억울함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이나 며느리 입장에서는 반려견이 사실상 자녀나 마찬가지인 존재이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버지이고 이제 버려질 곳 없는 처지인데 저에게 그런 말이 쉽게 나오다니. 저는 참고 있던 울분이 터질 것 같아 다소 높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게 말이 돼? 내가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지? 이 아버지가 자존심 굽히고 부탁하는데 걔 병원비 때문에 힘들어서 못 해준다는 게 말이 되냐 이 말이야. 넌 결혼하기 전에는 늘 내게 효자처럼 굴었잖아. 아들은 당황한 기색으로 주변을 의식하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큰 소리 내지 마세요. 저도 어쩔 수가 없어요. 며느리랑 상의해봐야 하는 부분이고 이미 카드 할부도 많아서 우리 둘이 벌어도 간당간당해요. 돈이 있으려면 있었겠죠. 하지만 우리가 반려견을 키운 지 몇 년이에요? 이 아이한테 애정이 얼마나 많은데. 아버지한테 돈을 드리고 싶지만 현실이 안 돼요. 저는 실소가 터져 나왔습니다. 주변 테이블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는 것 같아 조용히 하려고 했지만 이미 마음속에서는 격한 감정이 폭발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란 게 과연 무엇인지 싶은 생각이 들었고 걔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자괴감이 엄습해왔습니다. 더는 대화를 이어가는 게 무의미하다는 생각이 들어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래, 됐다. 더 이상 기대도 안 할게. 돌아가라. 어차피 아버지 같은 건 너희한테 필요도 없잖아. 아들이 말리려고 했지만 이미 제 감정은 폭주 상태였고 그날 이후로 저는 아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너무 과했을 수도 있다. 젊은 부부가 재정적으로 힘들 수 있으니 조금만 더 양보해 볼 걸 그랬나 하는 후회가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배척당했다는 상실감이 너무 커서 정신적으로 버티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이후 저는 결국 가진 돈으로 몇 달치 월세 보증금을 겨우 마련해 작은 방 한 칸을 얻었습니다. 도시 외곽 쪽이라 비교적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지만 환경이 그리 쾌적하진 않았습니다. 곰팡이가 핀 벽이 군데군데 보였고 화장실도 공동 사용이라 불편했습니다. 그래도 갈 곳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머물러야 했습니다. 낮에는 계속 버스를 운전하고 밤에는 퇴근 후에 좁은 방에 들어가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돌이켰습니다. 머릿속에서는 끝없이 회한과 분노, 그리고 외로움이 교차했습니다. 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편하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솔직히 연락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본인 편하자고 나를 아무런 상해 없이 버렸고, 아들은 자기가 사랑하는 반려견 때문에 나를 외면했다라는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몇 주 더 계속되자 저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한계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버스 운전을 할 때도 집중이 잘 안 되어 큰 사고로 이어질까 두려웠고, 실제로 한 번은 도로에서 브레이크를 늦게 밟아 승객이 넘어질 뻔하기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는 위기감을 느꼈고, 이 상황을 어떻게든 수습해야겠다는 생각에 다시 한번 아들에게 연락을 시도해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아들에게 빚을 얻어 해결하고 싶다는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가족 간의 대화조차 단절된 채 살아가는 건 제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제가 아무리 밉더라도 서로 솔직하게 마음을 털어놓고 앞으로 관계를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아들도 시간을 내주어 만남에 응했습니다. 그날은 저녁 늦은 시각, 시내버스 노선을 모두 마치고 퇴근한 뒤 근처 공원 벤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둘 다 지친 얼굴이었지만 저는 마음속에서 할 말을 꺼내기 위해 침을 삼켰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가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내 입장에서는 많이 당황스러웠겠지. 며느리의 반려견 사정도 있고 너희도 재정적으로 힘들다는 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그래도 사람이 참 서럽더라. 강아지가 소중하다는 거 알아? 나도 내가 어릴 때부터 키워온 애완동물들을 귀여워하곤 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내가 갈 곳이 없는데도 걔가 우선이라고 하니까 내가 너무 초라해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감정적으로 터져버린 거야. 아들은 작은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아버지 심정을 왜 모르겠어요. 저도 가슴이 아프죠. 하지만 요즘 세대는 아버지 때와 달라서 반려동물도 정말 가족처럼 여긴단 말이에요. 저도 애가 아프거나 힘들어하면 마음이 찢어져요.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그리고 우리도 형편이 안 좋은 건 맞아요. 실제로 대출이자 부담 때문에 벅차고 건강검진비나 기타 생활비도 아직 빠듯해요. 그 말을 들으니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억울함이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떨구고 한숨을 내쉰 뒤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래, 너희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있다는 건 이해해. 그런데 말이다. 내가 내 아버지이기도 하잖아. 내가 어릴 적에 아팠을 때 밤새 수발을 들고 너를 위해 매일같이 일터로 나갔던 사람이 나인데 이제 와서는 강아지 스트레스 때문에 거절당하는 걸 받아들이기가 쉽진 않더라. 정말 마음이 무너졌어, 아들아. 아들은 눈시울이 붉어지더니 작게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 말씀 진짜 미안해요.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사실 며느리도 저 나름대로는 착한 사람인데 어려서부터 강아지를 키우며 가족처럼 생각해왔대요. 자기에게는 사람보다도 동물과 함께 있는 시간이 더 위안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 아버지가 들어오셔서 강아지가 소리를 지르거나 불안해하면 자기 삶의 의미를 잃는 느낌이라나. 저도 솔직히 거기까지는 공감하기 힘들었지만 아내가 그러면 저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말에 저는 착잡한 기분을 느끼면서도 조금씩 아들의 입장도 보였습니다. 세대 간의 차이,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는 때론 가족 사이에서도 다리를 놓기 어려울 정도로 커다란 간극이 되나 봅니다. 저 역시 아들이 처한 삶을 전혀 생각 못한 건 아니기에 최대한 애써 누그러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너희가 아무것도 안 해줄 순 없잖아. 아버지라고 해서 내가 전부를 책임져야 한다고는 말 못해. 하지만 적어도 이대로 단절되진 않았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월세방에 살고 있는데 상황이 정말 안 좋아. 차라리 내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작은 빌라를 전세로 구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자금이 없어서 막막해. 정말로 나중에 어떻게든 갚을 테니 조금만 보태줄 수 없겠니? 아들은 한참을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아버지, 일단 제가 며느리랑 다시 얘기해 볼게요.
사실 아내도 마음 한편으로는 죄송해하긴 해요. 다만 지금 강아지가 아파서 병원비가 많이 들고 있는데 그래도 아버지를 길바닥에 놔둘 순 없으니까 제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좀 알아볼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실래요? 오랜만에 아들의 입에서 나온 좀 인간적인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조금 놓이면서도 너무 늦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에 씁쓸함이 교차했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응어리가 조금이라도 풀릴 수 있다면 그걸로도 감지덕지라 여겼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은 실제로 몇 군데 은행과 상담을 해보았다고 했고 집에 대한 추가 담보대출은 어렵지만 신용대출이나 다른 방법을 조금씩 모색하겠다고 전해왔습니다. 제가 받아야 할 액수가 많지는 않으니 어떻게든 구할 수 있을 거라며 희망을 줬습니다. 그 사이 저는 어쩔 수 없이 매일같이 버스를 운전하며 가끔씩 퇴근 후에는 단칸방에서 혼자 텁텁한 밥을 때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연락이 며느리에게서 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전화를 받으면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또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 하는 불안감이 먼저 들었지만 막상 전화를 받은 며느리의 목소리는 예상외로 낮고 침착했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이번에 애가 또 병원에 다녀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가정 환경이 너무 예민해져서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아버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사실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해드려서 죄송해요. 아버님도 힘든 사정이 있으신데 제가 이해심 없이 구는 것 같아 반성했어요. 저는 한편으로 당혹스러우면서도 드디어 며느리가 제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시작했다고 느껴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전화 줘서 고맙다. 나도 기분이 많이 상했지만 내가 그렇게 말해주니 이제는 조금 풀릴 것 같다. 그러면 너희 강아지 상태는 어떠니? 많이 아프다고? 그러자 며느리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했습니다. 병원비가 벌써 몇십만 원씩 나와서 부담이 되긴 해요. 그런데 아버님 사정도 있고 우리도 너무 이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남편하고 의논해서 아버님께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대출을 알아보고 있어요. 가능하다면 아버님이 근처에 전셋집이라도 구해서 안정적으로 지내시면 서로 왕래도 조금씩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님께서 저희 집에 오시는 건? 솔직히 아직도 부담스러워요. 걔가 또 스트레스 받을까 봐. 하지만 아버님이 거처를 구하시면 저희가 종종 찾아뵐게요. 저는 그 말에 울컥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씁쓸했습니다. 결국은 강아지를 우선하는 건 변함없구나. 그래도 예전에 비해선 최소한의 배려라도 해주려 하는구나 하고 복잡 미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며느리의 서툰 사과와 배려가 완전히 기쁘다고만 하긴 어려웠지만 일단 가족 간의 틈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낮에 전화를 해왔습니다. 대출을 조금만 일으키면 보증금 1천만 원 정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제게는 적지 않은 돈이었기에 그 정도만 있어도 원룸보다 조금 나은 작은 빌라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월세 부담도 조금 줄어들 테고 저는 버스 운전을 하면서 그 대출금을 꾸준히 상환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습니다. 아들은 미안하지만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자도 아버님이 부담하셔야 해요. 라고 단서를 달긴 했지만 그래도 저를 위해 움직여주려는 모습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한편 아버지 쪽 소식도 궁금해져서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담당 간호사님이 전하기를 아버지가 초반에는 적응을 잘 못하시다가 이제 조금씩 안정되신다고 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귀가 얇으시고 성격이 좀 급하셔서 요양원 생활에도 불만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라는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참 착잡했습니다. 아버지도 이렇게 힘든데 날 위해선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던 걸까 하는 섭섭함이 여전히 아물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만 한다고 달라지는 건 없고
이미 일은 벌어졌으니 최대한 제가 제 삶을 정리해 나가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결국 아들이 마련해준 돈과 제 퇴직금 중 일부, 그리고 모아둔 약간의 저축을 합쳐 작은 빌라 전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집 위치가 교통상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공용 화장실이 아닌 집안에 욕실이 있고 최소한의 부엌시설이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1층이라 습기가 조금 걱정되긴 했지만 이전의 단칸방과 비교하면 훨씬 나은 환경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둘씩 짐을 옮겼고 아들은 그날 도와주러 오지는 못했지만 택배로 작은 전자레인지와 밥솥을 보내줬습니다. 문 앞에서 택배를 받아볼 때 그래도 아들이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는 않는구나 하는 생각에 조용히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사를 마친 날 저녁, 저는 빈 벽과 창문을 둘러보며 새로운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제부터는 나 혼자라도 꿋꿋이 살아보자. 굳이 가족과의 연을 끊을 필요는 없지만 기대는 하지 말자. 누구도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으니 내가 내 삶을 지켜야 한다. 그런 다짐이 들자 묘하게 담담해지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전혀 모르는 도시에서 홀로 살게 되었다면 두려움이 컸겠지만 그래도 이곳은 지금까지 버스 노선을 돌며 수없이 지나다녔던 길과 그리 멀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버스 기사의 장점이 있다면 도시 구석구석을 낯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니까요. 시간은 흘렀습니다. 조금씩 안정된 일상을 찾아가고 있는 어느 날, 아들이 전화로 조만간 할아버지 뵈러 요양원에 가보자 며 약속 시간을 잡아오더군요. 저도 아버지를 미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었기에 함께 가자는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가 85, 제가 58, 아들이 30 중반. 이렇게 3대가 모여 요양원에서 만난 날, 아버지는 저를 보자 대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 잘 지내고 있니? 미안하다. 내가 괜히 서둘러 집을 팔았나 싶기도 해. 내가 너한테 큰 상처를 줬구나. 저는 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을 보니 가슴 한편이 복받쳐 올랐습니다. 그동안 쌓인 분노와 섭섭함이 한순간에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감정이 북받쳐 울어버릴 수도 없어서 최대한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도 편하게 지내세요. 나는 이제 아버지 도움 없이도 잘 살게 됐어요. 아버지는 몸이나 잘 추스르셔야지. 처음에는 많이 서운했지만 지금은 내가 어느 정도 자리 잡았으니 괜찮습니다. 아버지는 흐릿한 눈동자를 번뜩이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이 아비를 용서해주면 좋겠다. 내가 모든 걸 내게 물려주고 떠났어야 했는데 그럴 겨를도 없었고 머리도 점점 잘 안 돌아가서 이 나이에 내가 참 어리석었지. 저는 그 말에 더 할 말이 떠오르지 않아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역시 곁에서 말없이 우리를 지켜보다가 손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날 요양원을 나와 돌아가는 길, 아들은 조심스레 제게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마음 풀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저렇게 직접 사과하시는 거 보니까 저도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고개를 좌우로 살며시 흔들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풀어지진 않아. 하지만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듬어 가야겠지. 나도 너한테 너무 화만 냈지 싶다. 강아지도 너희도 나름대로 살아가기 힘들겠지. 우리 모두가 힘든 세상을 살고 있으니까. 그렇게 다시 한번 가족 간의 작은 화해와 용서가 싹트는 계기를 맞이했지만 완벽히 예전처럼 돌아가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강아지를 자식처럼 키울 것이고 아들은 그 사이에서 저울질하듯 균형을 맞추려 애쓰겠지요. 저는 혼자 빌라에서 살아가는 게 결코 풍족하지는 않지만 최소한 제 삶의 방식에 맞춰 자유롭게 지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루하루 버스 운전을 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고 퇴근 후면 혼자 고즈넉이 라디오를 들으며 저녁밥을 먹는 게 이제는 꽤 익숙해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들이 며느리와 함께 제 새 집에 찾아왔습니다. 작은 과일 바구니와 소소한 식료품을 사들고
며느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저를 향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버님, 많이 늦었지만 새 집에 이사 오신 거 축하드려요.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저희가 챙기지 못해서 죄송해요. 사실 반려견 때문에 완전히 함께 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가끔씩 찾아뵙고 싶어요. 저는 처음에는 머뭇거리다 이내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내가 요즘은 혼자 살아도 외로움을 좀 덜 느끼긴 해. 그래도 가족이니까 니들이 와주면 반갑지. 음식이라도 대접해줄까 했는데 여건이 안 좋아서 미안하네. 다음엔 미리 연락하면 뭘 좀 준비해둘게. 며느리는 그럼 다음에 갈 때 미리 말씀드릴게요. 라며 수줍게 웃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진 분위기였고 아들도 한결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이 일이 있기까지는 서로가 참 많은 눈물을 삼켰고 배려하지 못한 부분을 후회하며 조금씩 성장해왔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이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은 의외로 빈번합니다. 가장 가깝다는 이유로 혹은 피 한 방울 섞였다는 이유로 당연히 이해해 줄 거라 기대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살아가는 방식, 가치관, 경제적 문제, 그리고 반려동물과 같은 다양한 변수가 결합하면 그 관계조차 한순간에 깨져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통해 가족이란 무조건적 희생과 참음으로만 유지될 수 없다는 사실을 온몸으로 배웠습니다. 오히려 서로가 가진 차이를 솔직히 인정하고 적당히 거리를 두면서도 함께할 수 있는 부분을 찾는 것이 가족을 유지하는 더 현실적인 방법일. 이 사연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느꼈던 감정은 참으로 복잡했습니다. 자식과 반려동물 사이에서 인간이 배제된 것 같은 배신감, 아버지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인해 발붙일 곳이 없어진 절망감, 그리고 결국에는 혼자서라도 어떻게든 살아보겠다는 결심을 해야 했던 처절함까지. 한편으로는 가족 간에도 대화와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고 각자 처한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도 다시금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가족과 갈등이 생겼다면 최대한 서로의 상황과 감정을 헤아리려 노력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갈등이 깨끗하게 해결되진 않더라도 적어도 깊어지는 오해나 씻을 수 없는 상처는 피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끝내 아들 내외와 한 집에서 살지는 못했지만 조금씩 개선되는 관계를 보며 이제라도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으려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과정인지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새로운 빌라에서 하루를 맞이해 버스 운전사로서의 삶을 이어가지만 이제는 옛집에 대한 그리움과 함께 고즈넉이 제 인생의 길을 되짚어보곤 합니다. 때때로 아버지와의 추억, 아들과의 갈등, 그리고 며느리와 반려견에 대한 섭섭함이 교차하지만 이 모든 것이 언젠가는 한 장의 추억으로 남을 거라 믿으며 작은 행복을 스스로 찾아가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힘겨운 때일수록 내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는 믿음으로 버텨나가고자 합니다. 지금 이 글을 듣고 계신 분들도 혹시 가족 사이에서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나 갈등이 있다면 부디 조금 더 솔직하게 자신을 내보이고 대화를 시도해 보시길 권하고 싶습니다. 그 과정이 어쩌면 지옥처럼 힘들 수 있지만 결과가 어떻게 되든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래도 노력했다는 점이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는 단단한 뿌리가 될 것입니다. 저희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누군가에게 용기나 위안 혹은 반면교사가 될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쩌면 외로운 길 위에서 서로에게 작은 등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여기서 긴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